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4단원 현대 물리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양자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현대 양자역학의 정통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모형은 J.J. 톰슨이 1897년에 전자를 발견한 이후로 이렇게 원자 속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형태가 가장 초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정지에 있는 전자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 원자의 자기적 성질은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전자가 원자 속에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서 1911년에 원자 핵이 발견되었죠. 이때 가장 유명한 태양계의 원자 모형, 즉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 원자 핵의 양전하로 모여 있고 그 주변을 질량이 거의 없는 전자가 차지하는 거죠. 흔히 질량은 원자 핵이, 부피는 전자가 결정하는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대중들에게는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죠. 가속하는 전자는 전자기 이론에 의해서 전자기파 복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닐스 보어가 1913년에 원자와 분자의 구조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쓰는데요. 바로 전자의 전이 과정을 양자 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혁명적인 논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현대물리 단원에서 공부했듯이 이건 발머 계열의 수소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 조건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보어는 전자의 가군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이걸 양자수 n을 도입해서 수식으로 표현했죠. 그치만 발머 계열에서도 이렇게 미세 구조까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세분화해야 했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놀드 솜머펠트가 두 개의 양자수 K와 M을 추가하죠. 이 과정은 살짝 복잡하지만 보어의 양자 조건을 원궤도에서 타원궤도가 가능하도록 공간 양자화로 일반화해서 좀 더 현대적 모형에 가까운 보어 소모펠트 모형으로 발전시켰다는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보어 조모펠트 모델은 수소 원자만 설명할 수 있었지만 다전자 원자가 가지는 전자 배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에드먼드 스토너가 전자 껍질을 결정하는 주 양자수 n 그리고 그 내부에 부양자수 k와 m에 따라서 전자가 배치된다는 발상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이건 이전 차시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얻어냈던 양자수 NLM과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원자들의 전자 배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허용된 양자수마다 딱 두 개의 전자를 배치해야만 가능했는데요. 스토너는 그냥 두 개를 배치하기만 했지만 어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가 네 번째 양자수 J를 추가하고요. 모든 전자는 같은 양자수 조합을 가질 수 없다는 베타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파울리는 이 업적으로 194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이 양자수는 고전적으로 전자의 자전과 관련된 물리량이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보어가 이걸 최초로 전자의 스핀이라 명명하죠. 아무튼 보어 조모펠드 모형은 스토너와 파울리를 거쳐 나름 설명 체계를 갖추고는 있었지만 퀀텀 점프, 양자 도약에 의한 전이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개념은 고전적인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자가 양자 도약을 하면 그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도약을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어에게는 고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이론이 절실했죠. 그러던 중에 네덜란드 물리학자 헨드리 크러머와 미국의 물리학자 존 슬레이터와 함께 1924년에 BKS 이론을 제안했는데요. 놀랍게도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 물리학을 만들었었죠. 그런데도 거시적으로 보존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해에 1년의 실험에 의해서 바로 제거당한 이론입니다. 뭐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이때 조모펠드방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가세하죠. 하이젠베르크의 추론 과정은 레벨 4에서 좀 더 명확히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조모펠드 양자화 조건과 양자 도약에 의한 빛의 진동수 조건으로부터 두 양자수 mn 사이의 전이에서 나타나는 전자 위치 x의 풀이의 개수를 유도해 냈다는 것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스펙트럼의 강도를 예상하려면 운동량과 위치의 곱에 해당하는 풀이의 개수를 찾아서 역변환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풀이의 변환의 곱, 즉 위치와 운동량 개수의 컨볼루션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곱셈의 순서에 따라서 최종 측정값이 달라져야 하죠.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은 막스 보른이 검토했는데요. 보른은 이 계산이 행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파스쿠알 요르단의 도움을 받아서 위치와 운동량의 교환 불가능량을 계산해내죠. 이로써 1925년에 운동학적 및 기계 관계의 양자 이론적 재해석이라는 논문으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루이 드브로이가 1924년에 물질파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보호의 양자 조건을 공명 조건, 즉 정상파를 이루는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하는 매우 혁신적이고도 직관적인 개념이었죠. 게다가 물질파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과 광량자설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드브로이를 극찬했었죠. 드브로이 물질파 개념이 나온 뒤에 슈레딩거가 1925년에 시간에 따라 기술되는 전자파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과율을 정면으로 부정했던 행렬역학에 대응할 파동역학이 만들어지죠. 내용은 이전 차시 때 배운 바와 같이 미적분만 알면 원하는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접근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파동역학 쪽으로 전향 중이었습니다. 막스 보른도 행렬역학의 창시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충돌이나 산란과 같은 인과율이 필요한 역학적 과정에서 단순히 양자 도약에 의한 전이의 결과만 설명하는 행렬역학의 부족함을 파동역학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 와중에 슈레딩거가 도입했던 psi를 슈레딩거는 물질파, 전자 그 자체라 생각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광량자가 특정 경로를 따라갈 확률을 결정하는 일종의 유령장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보르는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따라서 충돌과 같은 양자적 전이 과정에서 특정 결과가 나타날 확률로 해석하죠. 보른의 확률 해석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꾼 사람은 볼프강 파울리였죠. 파울리는 파동함수의 제곱이 해당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로 봤었습니다. 또 하이젠베르크는 확률 계산의 결과를 자신의 행렬역학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게 되죠. 물론 초기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 장비의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이젠베르크의 감마선 현미경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정성 원리가 상보성 원리의 일부라는 보어의 주장 때문에 보어와 내전을 벌이다가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가 더 단단해지면서 하이젠베르크의 현미경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불확정성 원리의 직관적인 설명으로 이걸 사용하긴 해요. 대중과학용이긴 한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뜻을 정확히 알고 들어야 합니다.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역학이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은 선형 대수를 이용한 행렬역학으로 기술되죠. 우리가 흔히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는 관점이 바로 이 진영의 철학입니다. 그치만 이건 물리학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인과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와 같은 전통적인 과학자들은 이에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보존까지 무시했던 보어의 PKS 이론도 봤었기 때문에 반감이 극에 달하 있었던 거죠. 전통과학자 진영은 비교적 쉬운 미적분을 이용한 파동역학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인 부분의 차이는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되진 않았고요. 중요한 건 불확정성 원리에서 출발하는 철학적 관점이었죠. 두 진영 간의 본격적인 논쟁은 1927년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5차 솔베이 회의였습니다. 보호 진영에서 주장하는 건 확률로서의 파동함수와 이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파동함수가 붕괴하는 것, 그리고 양자 도약과 같은 괴상한 현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가정의 배후에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최종 보스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솔베이 회의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중 슬릿에 대한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슬릿에 입자를 쏘았을 때 슬릿을 통과한 입자가 스크린에 닿는 순간 측정하게 되는데요. 측정되는 전자의 통계가 파동으로 얻게 되는 결과와 같죠. 지금까지의 양자역학에 따르면 스크린에 도달한 입자의 파동함수를 psi로 쓸 수 있고요. 발견될 확률은 그 절대값 제곱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했죠. 그런데 보어 측의 해석에 따르면 측정되기 직전까지는 전자의 위치나 상태를 결정할 수 없고 측정되는 순간 파동함수가 순간적으로 붕괴합니다. 이 말은 파동함수는 입자의 파동적 진행을 가정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스크린에 측정되기 전까지는 위치나 궤적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아인슈타인과 같은 실제론자들은 이 부분이 불쾌한 거죠. 만약에 입자가 여기서 측정되었다면 측정되기 직전에는 여기 나타났어야 할 인과율, 바로 여기 직전 위치에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당시의 양자역학으로 아직 계산하지 못하지만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매 순간 잘 정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주장하려면 불확정성 원리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슬릿에 입자를 쏘았을 때 첫 번째 단일 슬릿의 운동량 변화를 측정하면 세로축 운동량 보존 때문에 전자가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자의 궤적을 알 수 있고 궤적 위의 모든 위치에서 운동량이 잘 정의되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죠. 보어는 한참을 고심하다가 첫 번째 단일 슬릿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과정을 지적하게 됩니다. 단일 슬릿의 위치를 안다는 건 슬릿의 운동량 변화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지정은 불확정성 원리를 무시한 가정에 의한 결론, 즉 순환 논증임을 증명하죠. 첫 번째 솔베이 회의에서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보어의 승리로 받아들였지만 아인슈타인이나 드브로이 같은 실제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실제 드브로이는 5차 솔베이 회의 강연에서 입자의 이동을 유도해주는 파동인 파일럿 웨이브를 소개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크게 동의하진 않았지만 실제론자들은 어떻게든 궤적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아인슈타인 역시 결과적으로 측정된 위치가 그 통계가 파동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입자의 궤적은 있으나 에너지와 운동량을 전달하지 않는 유령장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의 양자역학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숨은 변수 때문에 궤적을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1930년이 되어서 제6차 솔베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자기학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번외 토론인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2차전이었죠. 이번에 아인슈타인의 공격 대상은 에너지 시간 불확정성인데요. 일단 일정한 중력장 속에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속에 광자를 가득 채웁니다. 광자 상자의 한쪽 끝에는 광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셔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t 시간 동안 빛을 빠져나가게 한다면 광자기체의 전체 질량이 변화하게 될 건데요. 이는 곧 광자기체의 에너지 변화를 안다는 뜻이죠. 물론 이 당시에 썼던 질량은 지금 잘 쓰이지 않는 광자의 상대론적 질량입니다. 아무튼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바뀌었는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에너지가 변화하는 타이밍은 시계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어는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다음날 답변하게 됩니다. 광자기체의 무게가 바뀌면 광자기체의 중력 포텐셜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자 내부에 있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위치 차이 역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정확도의 한계가 생깁니다. 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용수철의 압축된 길이가 정확해야 하는데요. 셔터가 열린 시간에 불확정성이 개입하기 때문에 셔터를 충분한 시간 동안 열어서 진동하는 용수철의 시간 평균을 구해야 정확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음을 지적해냅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으로 방어해내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2차 논쟁 역시 보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이후에도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을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어와 공식적인 회의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1935년에 EPR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EPR은 이 논문의 저자인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이 상황은 1935년 5월 4일 토요일 뉴욕타임즈에 보도될 정도로 코펜하겐 진영에 충격적이었죠. 먼저 EPR 패러독스는 상호작용 후에 멀어져가는 두 개의 입자를 기술하는데요. 각각 1차원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두 입자의 위치 차이와 운동량의 합의 교환자는 0이기 때문에 이 물리량들은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1차원 공간에 나타내보면 두 물체 AB가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물체 A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 물체 A의 운동량은 알 수 없지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무한한 정확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B의 위치를 측정하지 않아도 정확한 위치는 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물체 A의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면 물체 A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체 B의 운동량을 측정하지 않고 정확히 알아낼 수 있죠. 측정을 하지 않고 물리량을 안다는 건 그 자체로 불확정성 원리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조금만 확장하면 1차원 공간에서 A는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요. B는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각각 측정하지 않은 상대 입자의 물리량을 정확히 알아낸다면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어는 이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습니다.
EPR 역설의 핵심은 상호작용이 있었던 두 물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측정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죠. 만약에 A 물체 위치를 정확히 아는 순간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B 물체 위치가 결정되는데요. 이것이 B를 직접 측정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운동량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야 불확정성 원리가 유지될 수 있죠. 이건 상대론과 인과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스푸키 액션 에러 디스턴스,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으로 표현했었죠.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을 접한 슈레딩거는 EPR 역설을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입자의 물리량을 관측한다는 건 각 파동함수의 연산자를 작용하는 과정인데요. 두 물체의 불확정성이 각각 성립한다는 건 두 입자가 분리 가능한 상태, 즉 국소적 실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EPR 논문에 나와 있던 아인슈타인의 분리 가능성에 관한 개념인데요. 슈레딩거는 각 물체를 분리된 국소적 실체로 간주한다면 이들을 동시에 표현할 파동함수는 없고 각각 따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EPR 역설에서 주장하는 상호작용 후 멀어지는 물체는 측정하기 전까지는 분리할 수 없는, 정확히는 양자적으로 얽힌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난 이 체계는 그 자체로 양자역학적으로 얽혀 있는 불확정성이 성립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중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 분리하는 행위, 국소화시키는 자체가 파동함수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를 이용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먼저 1년 중 아무 때나 폭발할 수 있는 화약을 가정하고 폭발 전 거시 상태를 잘 서술하는 파동함수 psi를 생각하죠. 그리고 시간이 1년쯤 지났을 때는 폭발 전과 폭발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si의 시간 변화를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파동함수가 실제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파동함수가 실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못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신에 50% 확률로 폭발한다면 그걸 계산할 수 있는 파동함수의 기저 중첩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의 화약 사고 실험을 개선한 사고 실험을 제시하는데요. 밀폐된 실험실 안에 방사성 우라늄을 넣고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가이거 계수기를 넣습니다. 계수기의 반응에 따라 작동하는 망치가 있고요. 가이거 계수기가 방사선을 확인한다면 망치가 작동해서 사이아나수소가 들어있는 병을 깨뜨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라늄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면 이 실험실 속은 사이아나수소로 가득 차게 될 거죠. 여기에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고양이의 목숨은 우라늄이 어떤 상태냐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정말 유명한 슈레딩거 고양이 역설이죠. 우라늄은 양자역학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기 전 상태와 방출한 상태가 50% 확률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건 곧 고양이의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50% 확률로 중첩되었다는 뜻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미시 세계에서만 적용되었던 양자적 현상을 거시 세계로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을 당장 눈앞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로 만들어버린 양자역학의 거대한 숙제가 된 거였습니다. 슈레딩거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 고양이 역설이 코펜하겐 해석의 불합리함을 입증하는 사고 실험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요. 역설적인 면을 강조시켜서 독일 학술지에 양자 얽힘과 고양이 역설을 담은 논문을 쓰게 됩니다. 코펜하겐 해석을 따른다면 고양이를 측정하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측정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어서 고양이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즉각적인 파동함수 붕괴가 거시적인 물체에서 고양이를 이루는 모든 원자에게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도 납득하긴 쉽지 않죠. 아인슈타인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슈레딩거의 파동함수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통계적 앙상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역설 이유는 양쪽 진영에 이렇다 할 만한 양자역학적 해석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대부분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을 정통 해석으로 받아들였고요. 일부 실제론자들은 드브로의 파일럿 웨이브나 숨은 변수 해석 등을 파고들었지만 정통 해석을 갈아치울 만한 이론은 없었죠. 정통 해석에서 그나마 위협이 될 만한 역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와 같은 거시적 물체로도 간섭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중슬릿의 전자와 같이 매우 작은 입자를 쏘면 이런 간섭 무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여러 개를 쏘았을 때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무늬죠.
문제는 이 입자가 충분히 커서 플로렌 정도만 되어도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입자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다는 건 입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측정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측정한 거죠? 이 실험 장치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면서 측정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다시 간섭 무늬가 돌아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스크린에 측정되어서 입자가 되는 것 외에 진행 중간에 어떤 원자와 부딪혀도 측정된 것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측정의 주체는 대상 외의 우주 전체인 환경입니다. 이 말은 고양이를 슬릿에 쐈을 때 간섭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려면 고양이를 제외한 원자 하나라도 고양이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양이의 몸에서부터 나온 빛 알갱이 하나라도 그 어떤 원자에게도 측정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거시적인 물체의 파동성, 즉 고양이의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중첩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거시적인 물체일수록 환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슈리딩거 고양이는 원리적으로 중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죠. 이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 안톤 찰링거 교수팀인데요. 현재 살아계시고요. 2022년에 양자 기술의 핵심 원리를 증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인슐린이나 아메바의 파동성을 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5년에 만들어진 하이젠베르크의 핵연력학과 슈리딩거의 파동력학의 역사적 성립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 1927년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몇 번의 수정 끝에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이 정립되죠. 아인슈타인은 이 불확정성 원리를 제5차 6차 솔베이 회의에서 이중 슬립과 광자상자 사고 실험으로 공격했지만 실패했었고요. 이후에 EPR 역설과 슈리딩거 고양이 역설로도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잘 방어하면서 정통 해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많은 대체 해석들이 나오곤 있지만 정통 해석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한 다음에 공부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